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 소개받은 김경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PF 개요하고요, 이슈, 그리고 이제 문제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재원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발표문 봤을 때 저 다음에 하실 손 위원님께서 개요 부분이 더 많아서 홍보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이 2021년 그때 당시에 시작했던 PF들이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때의 버블의 크기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토지 비용을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시중에 돈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본 디벨로퍼들도 은행권하고 우선은 뭐 저도 이제 부동산 금융 쪽 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접촉을 해보면 시중에 돈이 많은데 사업성이 안 좋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사업성이 좋으면은 인간이 붙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금융위에서 허브하고 HF 신용 공여해가지고 도와준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심각한 사회 문제 나중에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PF 개요는 제가 봤을 때는 2013년이 서울이 저점이었고 그 다음부터 거의 최장기간입니다. 9년간 2021년까지 거의 폭등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개발 사업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파트 값이 거의 폭락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0에서 25% 떨어졌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비 상승하고 PF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요. 인상이 됐고요. 따라서 이 수요가 없어진 겁니다. 토지비도 높고, 그러니까 이거죠. 사실은 2022년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PF를 안 터뜨렸기 때문에 토지가 거래가 안 된 겁니다. 토지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비가 유지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공비는 30% 올랐고 PF 금리는 거의 2.5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비도 높고 시공비, 금융비 다 높은데 새로운 디벨롭먼트가 일어날 환경이 아닌 겁니다. 브릿지하고 본 PF는 제가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봐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정책적 재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디벨로퍼들이 초기 에쿼티 투자 비용이 너무나 낮습니다, 사실은요. 특히 본 PF 전에 브릿지라는 게 결국은 토지 매입인데 거기 10%밖에 안 간다는 거는 심각한 위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금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금융권에서 지금 다 데파이낸싱 하는데 마찬가지로 정책 지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에쿼티 인베스터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디벨로퍼들이 최소한 20% 자기 에쿼티를 박는데요. 그 에쿼티 20%가 다 자기 돈은 아니고요. 금융권 에쿼티를 갖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면 이게 PF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전에도 터진 게 똑같은 방법 이용으로 터진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PF 익스포저 지금 230조고 아마 저 오른쪽 그래프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보고요. 지금 증권사하고 저축은행 지금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가장 큰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에 PF가 불거졌을 때 그때 터트렸어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결국은 총선 이후로 다 만기 연장시켜 놓은 거 그게 가장 큰 정책적 실책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2022년 하반기, 2020 상반기에 PF를 터트렸으면은 토지 가격이 최소한 20-30% 떨어진다고 했을 때 디벨로퍼들이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책 당국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 2011년 당시 PF랑 똑같은 상태의 부동산 업계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업계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어마어마하게 고도화됐습니다. 즉 당시에 자산운용사 별로 없었잖아요. 이지스하고 마스턴 같은 업체들이 10년 안에 아시아에서 선위권에 드는 부분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제가 2012년부터 대체투자심사위원 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그 국민연금에서 아마 제 기억이 2011년에 유럽에서 있는 딜의 3분의 1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어떤 이메일을 받았냐면은 유럽에 있는 기관 투자자 녀석이 저한테 도대체 코리아 MPS 뭐냐, 걔네들 잔금 낼 돈은 있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코리아 MPS는 전 세계 글로벌 슈퍼갑입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가 부동산 금융업, 특히 자산운용업이 뭐 글로벌화돼 있고, 두 번째는 디벨로퍼들이 뭐 2세대 디벨로퍼가 전 등장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따라서 지금 디벨로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2021년에 지나치게 토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당시에 투자 안 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뭐냐면은 이거 분명히 터지기 때문에 우리 자본 축적해놓고 토지 가격 쌀 때 들어가서 산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토지 가격이 유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못한 겁니다. 이건 완전 정책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계속 터트렸어야 되는데 터트리지 못한 게 문제고요. 지금 와서 허그하고 HF로 신흥용 공영해서 뭘 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우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밑에 좀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지방, 그러니까 유형하고 우리가 좀 지방으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지방이 미분양이 많다는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은 그 인천 쪽에서도 은근히 PF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유형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그 지방하고 서울로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형에서 주택하고 비주택으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주택 플러스 지방입니다. 근데 주택 플러스에서 지방은 어디서 우리가 위기의 사인을 볼 수 있냐면은 이런 곳에서 위기의 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박사분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대충 뭐 균형 공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10년치 평균이 우리가 균형 공급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년 입주 물량 지난 10년치 평균하면 한 34,000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 전세 가격 오르는 거는 입주 물량 태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2023년에도 10,000채 부족했고 올해도 10,000채 부족하고 내년에 20,000채 부족하고 후년에 또한 20,000채 부족합니다. 그럼 입주 물량 부족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인 경우에 디스카운트, 토지가 디스카운트 한 30% 디스카운트 되면 팔립니다. 그게 우리가 프리마 호텔에서 볼 수가 있어요. 프리마 호텔 미래인 그 사이트는 20-30% 디스카운트 하면 아마 호텔 부지로서는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연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미분양 물량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평균 8,000세대 나오는데 지금 입주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인천 얘기가 큰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입주 물량이 한 16,000세대가 우리가 균형 공급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2022년하고 2023년에 5만 차 가까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분양이 나오는 것이고 같은 수도권이어도 이 정도 미분양이 물량이 나온다고 했을 때 PF가 잘 될까? 그 거대한 착각이라고 봅니다. 대구 마찬가지예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대략 12,000채, 15,000채 나오는 지역인데 23년에 35,000채 나오고 24년에 24,000채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는데 신용 보강해가지고 국민 세금 늘어난다고 이게 사업성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섹터를 좀 구분한다고 하면은요, 이제 서울하고 지방 나누고요, 주거하고 비주거로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동산 유형이라는 게 오피스, 리테일, 물류 창고라고 보고요. 물류 창고 제외하고 도심 안에 있는 거 오피스하고 리테일인데요.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의 오피스 섹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리테일 같은 경우에 쇼핑몰은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리테일은 전 세계적으로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주거 섹터, 특히 그 오피스와 동일한 유형인 지식산업센터가 그 서울 중심에 있는 오피스 클러스터가 아니고 그 외의 지역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부분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주거 섹터에서 서울은 그나마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처럼 평균 대비 지금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과연 상업성을 거의 맞추느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토지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돼야지 이게 가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하반기에 우리가 그 PF 사태가 터졌을 때는 사실 시중에 유동성이 없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당시 회사채 발행도 되게 힘든 형편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중에 유동성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디벨로퍼들이 느끼는 바는 뭐냐면은 리만 사태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랑 이렇게 그 사람들은 느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성이 희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 제가 봤을 때 거의 구조화되고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때는 시공비가 계속 상승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비용 증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이 정도 가격의 토지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PF 상황은 가능하다. 그렇게 대부분의 디벨로퍼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전 슬라이드는 그러니까 2022년은 유동성이 문제였습니다만은 2024년 현재는 사업성이 문제입니다. 사업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니까 안 넘어가는 겁니다. 민간에서 돈도 있는데 사업성을 판단을 못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허그하고 HF는 사실은 보증 발행하는 기관인데 당연히 부동산 사업, 개발, 금융을 좀 알 수 있겠네요. 전문성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는 좀 여전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PF 넘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당연히 과거에 현재까지 시공사 책임준공 당연한 것으로 돼 있고요. 다만 그 근래에 신탁사에서 자체 신용을 공유해서 책임준공 확약을 해주는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비클이 생긴 거나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레슨 널런이 필요한 것이요. 이 2020년, 2021년에는 그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너무 그리디했습니다.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토지 가격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토지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샀기 때문에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팰레스 호텔 재개발 부지, 거기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고속터미널 대각선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 호당 분양을 200억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에서 뭐 지난주에 나온 것들 보면은 뭐 허그와 HF에서 뭐 신용 보강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케이스입니다만은 이 청담동 프리마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EOD 위기고 아마 거의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표 부회장님 만나봤을 때 넘기는 것 같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비싸게 샀습니다. 지나치게 비싸게 사서 지나치게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고요. 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한 20-30% 디스카운트 하는 경우에는 지금 팬데믹 때 호텔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럭셔리 호텔 수요가 도심에는 존재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컨버전을 호텔로 한다고 해서 수입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일부 지역은 팔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거 말은 뭐 개포동에 있는 뭐 푸르지오 브랜드라고 하지만 이거 도생이고요. 도시생활주택이고 저 위치에서 10평을 10억에 분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분양 나는 겁니다. 토지 가격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사실 여기 밑에 있는 이 건물은 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기 강남 서초 영동 플라자 단평에 4,400억에서 2,500억에도 유찰. 이거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저게 초기에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저 부지가 강남역에 있는 데고요. 그냥 근생 상가입니다. 대형 상가. 1,600평짜리 대형 상가야. 그냥 돌아다녀 볼 수 있는 근생 상가. 그거를 가치를 4,500억을 한 겁니다. 근데 초기 유찰가가 최저 일찍가가 5,200억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부지를 3억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유찰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2020년과 2021년의 토지 가격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었고 그 가격에선 사업성이 안 나뿐만 아니라 지금 저런 식으로 떨어진 것이 당연하고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럼썸으로 그냥 계산을 깔끔하게 한다고 했을 때 서울과 지방은 왜 그러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부동산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비가 70이고 시공비가 30이라고 봅니다. 근데 시공비는 대부분이 30, 40%가 올랐습니다. 우리 PF 금리 빼고요. 초기 들어가는 자본만, 박는 자본만 봤을 때 그러니까 토지비가 70이고 시공비가 30이라고 했고 겨우 분양할 수 있다고 봤을 때요. 근데 상황이 달라져서 시공비가 30%가 올랐다고 하면은 비용이 100에서 109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공비는 구조화됐기 때문에 이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토지비가 떨어져야 됩니다. 토지비가 70에서 61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비가 15% 이상 디스카운트 돼야지 겨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토지 가격이 20% 30% 떨어지면 디벨로퍼들이 달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방은 그게 불가능해요. 지방은 토지비가 30이고 시공비가 70입니다. 똑같이 시공비가 30%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럼썸은 다 109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굴을 어디서 까야 되냐면 토지비에서 까야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비가 30이 21이 돼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공비가 70이었기 때문에 시공비가 30% 올라가면 시공비가 91이 되는 겁니다. 9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1을 어디서 까야 되냐면은 토지비에서 까야 되는 겁니다. 그럼 토지비 30에서 21이 되면은 토지비가 무려 70% 디스카운트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PF를 초기에 박살 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안 낸 정책 실패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연장이고요. 2021년 후반, 2022년에 사실 뭐 금융권 계시고 로펌 계신 분 아시겠습니까? 그때 다 로펌에서 NPLT 만들었었어요. 근데 물건이 안 나왔어요. 정책 실패인 겁니다. 토지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20, 30% 폭락하는데 토지 가격이 유지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2022년, 2023년, 2024년에 그 인허가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4, 5년 후에 물량 2027, 8, 9 서울시 아파트 물량이 없을 겁니다. 빌라도 못 짓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건 지속되는 트렌드고 갭 투자는 순간의 문제이지 올해 말 내년부터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럼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경제 상황과 상관없고요. 서울 얘기입니다. 상관없고요.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토지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하면 여전히 개발이 안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즉 이게 말은 제가 이제 자유경제 원칙하고 위배되는 거냐 아니냐인데 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디벨로퍼 중에서도 2021년에 투자 안 한 데 있었고요. 대형 시공사에서도 투자 안 한 거 있었습니다. 그때 전략은 위기를 지난 10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레슨 런을 하는 위기 관리를 하는 제대로 된 회사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 회사들이 사업 기회를 잃은 거예요. 대신에 좀비 업체들을 양성을 시켜 놓은 겁니다. 정책 당국이. 따라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신용공여해서 국민 세금으로 좀비 업체들 생명 연장시켜주는 거는 오히려 차별을 일으키는 겁니다. 위기관리를 제대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래도 괜찮은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책 당국에서 매일 창구지도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PF 검토한다고 했을 때 아주 괜찮은 정상적인 업체들도 PF가 힘들어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뭐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정책 재원은 제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건설사가 뭐 과거에는 뭐 연대 보증이었다가 그 다음에 세금 준공으로 낮춘 것도 대단한 겁니다만은 지금은 저 책임 준공 저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시공사가 무너지면 하도급 업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국민 경제에 위험하다. 맞죠? 그러면은 저 고리만 끊어준다고 하면은 건설회사는 그냥 fee만 받는 비즈니스로 가면 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건설 업체들이
시행 이익까지 가져간다고 하면은 별도의 법인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저 거리를 끊어놓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 시행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초기 디벨롭먼트 할 때 이제 피가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금융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혁신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에쿼티에 더 넣든지 아니면 그들끼리 합병해가지고 대응하는 것이고요. 금융권에서는 미국처럼 에쿼티 인베스터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 당국에서 PF 사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신용 공여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책준 어떻게 끊을 것인지,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에쿼티 디벨로퍼 또는 에쿼티 디벨롭먼트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전 사실은 이게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사실은 개인적인 전세 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뭐 이게 별건의 말씀입니다. 전세 사기는 사실 100% 이거 100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건 100% 정부 책임입니다. 근데 전세 사기 도와주는 건 3조 원이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냐? 그건 맞아요. 전세 사기는 정부 잘못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논거를 지금 PF 도와주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정치를 잡은 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2011년에 PF 사태 터졌고요. 2013년에 용산국제무제가 파산했습니다. 당시 1조 원 에쿼티가 날라갔었어요. 근데 그때 부동산 업계 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정말 자랑 이지스나 마스턴 같이 어마어마한 자산운용이 성장을 했고요. NPS 글로벌 슈퍼갑이 됐고 디벨로퍼들이 성장했고 프롭테크 영역이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혁신을 하려면은 시장을 흔들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 책은 사실 제가 2011년에 쓴 책입니다. 도시개발 길을 빅탈하고 용산국제무지고 파산시켜야 된다는 책이었습니다. 이건 별관입니다만은 그냥 제가 정세권이라는 분이고요. 익선동하고 북촌 개발한 분이고 약간 독립운동가입니다. 제가 딴 것보다도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말할게요. 이 90년 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변이라고 했고요. 사변이 일어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변이 일어나는 외부 쇼크가 오니까 집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집 거래가 정지가 되고 집값이 20%가 빠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집값이 올라요. 왜냐하면 주택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공비가 당시에 이제 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고 시공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못 짓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더 위기인 것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시공비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는 토지비를 낮춰야 되는 것이고, 근데 토지비를 낮춘다고 했을 때 신용 공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좀 큽니다.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대전에서 미래인이라는 디벨로퍼가 주상복합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비용 다 했을 때 1조 4천억 원이고 분양 겨우 한다고 해서 1조 1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후순위였던 업체가 건설회사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건설회사 지금 완전히 덤탱이 쓰는 겁니다. 건설회사는 계산을 다시 뚫고 봤더니 들어가는 돈이 1조 4천인데 분양 겨우 했더니 1조 1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벨로퍼가 갖고 있는 해당 부지에 대한 에쿼티 플러스 그 디벨로퍼가 갖고 있는 다른 지역의 에쿼티 다 포함해가지고 이익을 회수를 할 거고요.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고. 그럼 그래도 2천억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를 그 건설회사가 떠안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허그나 HF가 신용공여 한다고 했을 때 특히 지방사업자 함부로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